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당이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상원 의석을 지킴으로써 조지아주 결선과 상관없이 차기 의회에서도 다수당을 지키게 됐습니다. 놀랄 만큼 선전한 이유 가운데는 저소득층이 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민주당에 투표한 것도 포함된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까지 희망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지킨다면 기적이지만 가능성이 0%인 건 아닙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의 부분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했고 폭동 당시 트럼프의 트윗에 분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근은 언론에서부터 하나하나 그를 떠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담 사이드라인에서 중국과 미국이 책임 있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고 핵전쟁은 해서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상보다 분위기는 좋았고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고 없이 러시아가 급작스럽게 퇴각한 남부 해안 주요 도시 헤르손을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의 끝의 시작이라고 말했고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러시아는 봄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미국과 유럽입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살아생전 모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재산은 약 1,24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CNN에 지금 중국 특파원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네요. 중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To using nuclear weapons, and notably on the issue of Taiwan, President Biden saying that he believes that he and Xi came to an understanding as he emphasized that the U.S. is still committed to the one China policy. 네, 역시 그 미국은 지금도 중국 그 하나의 중국 같은 것을 미국의 그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런 것을 그 얘기했다고 말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얘기입니다. And be clear with all leaders, but particularly with Xi Jinping, that I mean what I say and I say what I mean. So there's no misunderstanding. That's the biggest concern I have is a misunderstanding. 네, 서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슈퍼파워에서 서로 오해하는 것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슈퍼파워와 슈퍼파워가 부딪힐 때는 항상 어떠한 오해와 약간의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거죠.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한 20분경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두 개의 세계 최대 강대국이 지금 2년 동안 굉장히 긴장을 했고 2년 그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강대국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을 때는 다른 나라들도 전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말이었기 때문에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우선 오늘의 미국이니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바다가 딱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바다에서 미국의
유일하고 첫 번째 라티나 연방 상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바로 전날에는 또 역시 그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의 연방 상원의원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지금 의석이 50대 49가 됐습니다. 12월 6일에 있는 조지아주에서의 결선을 치러도 50대 50이 됩니다. 만약에 공화당이 이긴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이변 같은 것도 따질 것도 없이 민주당이 상원 의석을 지키게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지아주의 결선도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현재로 보면 약간 높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의석 하나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은 그렇고요. 이 캐서린 콜테스 마스토라는 네바다의 연방 상원 의원, 라스베가스가 포함된 그 클락 카운티, 라스베가스의 한 3분의 2 정도가 포함된 클락 카운티가 2020년도에 애리조나의 그 마리포사 카운티처럼 거기 어떻게 되는가 쳐다봐야지 돼. 뭐 음모론 같은 것도 많고 했었잖아요. 우편 투표를 하면은 거의 그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원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12개 의석이 남아 있거든요. 나머지 9개가 뭐 동부의 어떤 주에 2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개표가 거의 70% 정도는 됐는데 하원에서 우편 투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반 이상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 분명해 보이고 뭐 상원부터 정리를 하자면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의 상원 의원이 당선이 됐고 평균 28석, 30석 정도로 봅니다. 하원에서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의 당이 지고 상원에서도 평균 4석을 잃는데 이 경우는 지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한 석을 가져가게 됐고 그나마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고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원은 이게 도대체 선거가 끝나고 내일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으니까 일주일이 지나고도 하원이 어느 당이 다수당인가가 결정되지 않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204석, 공화당이 212석, 공화당은 이제 6석인가요? 6석을 가지면 218석, 과반수가 되고 민주당은 14석을 가져야지 됩니다. 21석이 거의 접전입니다. 여기에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의원은 뭐 당선이 완전히 확정이고 미셸 스틸 의원도 뭐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확정되지만 나머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조금 많이 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12석이 있고 그리고 뭐 애리조나의 2석, 콜로라도 2석 이런 데가 거의 접전입니다. 접전이기 때문에 이 접전 21석 가운데서 14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고 21석 가운데서 공화당은 6석만 가져가면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주말에 열심히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나 지도부에서 안 물러날 거야 하면서 휴대폰 보고 있는 사진이 자주 그 포착이 되던데 왜 휴대폰을 보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선거 구도가 바뀌었는가. 글쎄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공화당이 그 하원 다수당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만 지금 민주당은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된다는 기적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는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의 중요한 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거의 한두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져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론이 많이 가고요. 하원에서 많이 들어갔지 않았느냐 마가가 하지만 하원에서 격전지를 36곳으로 보고 이 36군데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의 사람이야 하고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것은 5명밖에 안 됩니다. 격전지에서는. 그리고 그 5명이 전부 하원 선거에서 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언감생심 하원도 우리가 다수당을 지킬 수 있는가 하고 희망을 품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을 싫어했고 이제는 더 이상은 지겹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2년 내내 들어보니까 부정선거라면은 이렇게 나라가 뭐 바이든 체제로 갈 수가 있는가 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서도 점점 늘어났고
무엇보다도 무당파는 그 같은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자격 없는 사람들을 당연히 무당파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게 있고요.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차기 하원 그 의장이 될 것으로 얼마 전까지는 유력했으나 지금으로 보면은 뭐 그것도 투표도 좀 미뤄질 것 같고요. 뭐 그다지 강한 하원 의장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민주당이 남아있는 네임덕 기간에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거 끝나자마자 주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까지 이것도 성공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니까 지원금을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기 전에 더 많이 확 받아놓는다던가 내년을 위해서 미리. 그런데 그것보단 오히려 뭐 빚 상한선 올리는 뎁실링이라든가 연방정부 문 닫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게 우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네임덕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굉장히 빠른 그 행보를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2024년도 대선에 누가 나오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주목이 될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람들이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본인이 스케줄을 했던 것을 취소하면 그야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볼 때는 스타일 구기는 게 되니까 내일 뭐 반반입니다. 원래 예정됐던 대로 2024년도 대선에 출마한다 하는 것을 발표할지 발표하지 않을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뭐 미국 매체나 한국 매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 7년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지지했었던 매체, 언론 매체, 또 언론의 뭐 저널리스트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장 빨리 트럼프를 버려버렸습니다. 미국에선 팍스,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벌써 그 론 디센티스, 그 플로리다 주지사가 괜찮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센티스 아니라 나중에 론 디센티스가 아닌 제3의 인물 마이크 펜스가 더 강해지면 마이크 펜스를 지지한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소신으로 지난 7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다면 선거 끝나고 일주일 만에 그렇게 말을 갈아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었던 매체라든가 믿어왔었던 저널리스트가 여러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 사람들과 그 매체도 그랬는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말을 갈아탔다 하면 그 매체와 그 같은 저널리스트들은 믿으시면은 별로 여러분들 그 뉴스를 섭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마이크 펜스도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힘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중요한 선거에서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 펜스도 어제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고 내일 모레 전부 뭐 CNN 등등과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 책을 발간을 하는데 이 책으로 이미 뭐 아이오와주라든가 뉴햄프셔주를 다녔잖아요. 2024년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목되고요. 해서 ABC의 오늘 저녁입니다. 그 월드 뉴스 투나잇에 방송될 것을 ABC에서 미리 조금 이제 이렇게 뭐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게 있는데 ABC의 그 유명한 그 마이클 뮤어가 얘기를 하죠.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을 때 뭐 합참 의장이라든가 국방장관 대행 등등의 데이빗 뮤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데이빗 뮤어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하고 대통령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 그리고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의사당을 폭도들이 완전히 장악한 것을 텔레비전으로 다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질문과 대답 사이에 편집을 했습니다. 한 10초 이상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무척 화가 났었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24 p.m. The 데이빗 president tweets 뮤어입니다. Mike Pence didn't have the courage to do what should have been done. 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본인이 나라와 헌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 이게 바이든이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앵커가 거기에 It 대해서 angered me. anger me 했다고 하죠. 그리고도 또 한참 쉽니다. But I turned to my daughter who was standing nearby and I said, it doesn't take courage to break the law. It takes courage to uphold the law. I mean, the president's words were reckless. 네, 굉장히 화가 났는데 옆에 이제 딸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을 어기는 거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용기가 없다 하니까 법을 어기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법과 헌법을 수호할 때 그때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거의 모든 답변이 대통령의 말이 정말 그 어처구니가 없고, 그는 그날 1월 6일 그 의사당 폭동 사건에 문제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ou spoke with the acting 네, attorney. 그리고 나서 그 트럼프의 그 같은 트윗과 행동은 나와 나의 가족, 의사당 빌딩 안에 모든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책이 나오거든요. 이 책 제목이 뭐든가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요. So Help Me God이라는, 이분이 굉장한 그 기독교 아주 신실한 신자로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So Help Me God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타운홀 미팅도 하네요. CNN의 그 제이크 테퍼와 함께 하는데,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한다 하는 발표를 하는 날 책을 발간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20일 정도는 조용히 있고 그 뒤에 어떠한 그 행보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초에 이미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24년도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내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출마를 한다고 할 것인가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부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많이 있고, 이것으로서 미국이 굉장히 복잡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당분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의 로널드 레이건 이후에 정말 거의 20% 차이로 이겨버린 론 디센티스, 트럼프와 약간 결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긴 사람, 그리고 또 마이크 펜스라는 본인의 아래에서 부통령을 했었던 사람, 부통령 할 때는 트럼프가 물병 들면 같이 물병 들고 뭐라고 말하면 예스 했던 사람이 지금 딱 트럼프의 말에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을 쏟아놓겠습니까? 앞으로 한동안 시끄러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레리 호건 같은 메릴랜드 임기 제한에 의해서 결국은 재선에 나가지 못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민주당 후보가 메릴랜드주에서 공화당 레리 호건 한국의 4위 주지사에 이어서 지금 당선이 됐는데, 레리 호건도 3 스트라이크이다. 3번 졌으면 됐지. 트럼프는 이제 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 election and focused on conspiracy theories and talked about things the voters didn't care about. They were almost universally rejected, and I think it's basically the third election in a row that Donald Trump has cost us the race, and it's like 3 strikes you're out. 네, 거의 모든 그 유권자들은 그 음모론 같은 이런 것들 신경 안 썼다고 하죠. 그래서 중간 선거 때 졌고 대통령 선거 때 졌고 이번 중간 선거 때 또 진 트럼프는 이제 아웃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정말 힘들었던 때 많이 살아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다른 것들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중국, 미국 관계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주말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뭐 한 10개국 되죠. 미국을 포함을 해서 뭐 호주, 뉴질랜드까지 다 합쳐서 그곳에서 이제 일본과 한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만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뭐 공조하겠다. 특히 한 가지가 더 분명하게 한 것은 어떠한 그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 아주 동시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 지금은 뭐 미국과 먼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푸놈펜 성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G20 정상회담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뭐 완전히 포멀한 정상회담은 아닙니다. 사이드라인 회담이라고 하죠. 뭐 사이드라인 회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대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완전히 무슨 어떠한 방을 마련하고 탁 테이블에 꽃이 쫙 있고 뭐 이런 정상회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길었습니다. 시간이 뭐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 이 바이든 대통령 나름대로 기자회견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마찬가지인데 한마디로 원래 이 회담을 하기 전에 미국에서도 막 레드라인을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말했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다. 보면은 지금 중국도 미국도 완전히 서로 충돌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다. 이것은 충돌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우선 양측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리고 중국 기자들이 막 미국의 프로듀서한테 막 소리 지르고 밀치고 이런 일이 또 있었더군요. 지난번에 중국 기자단이 뭐 한국 기자들에게 중국 경호팀이 그랬었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중국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풀어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서로 미국과 중국이 책임 있는 경쟁을 해야지 된다. 전쟁이 아니라 투쟁이 아니라 컨플릭트가 아니라 경쟁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편안한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아주 불편한 상황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도 아주 묘한 그런 상황에서 만났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차이를 두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실무팀들이 정규적으로 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가동을 시키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한다. 양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서로 존중하면서 미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뭐 대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언론에서는 놀랍게 솔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그 무슨 독재, 전제주의 국가, 공산 국가가 솔직하게 하는 것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세월이 오래되면서 경제적인 부분부터 개방을 하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미국과 두 개의 나라에서 우리가 좀 앞서가 보겠어 하는 것이고 미국은 아니지 우리가 지금 이 최우위에 있는 자리를 중국에게 내주고 싶지 않거든 하니까 세계적인 것에 맞춰야지 되잖아요. 북한도 김일성 주석,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이렇게 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상당히 솔직해지잖아요. 어떠한 핵기술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놀랍게도 솔직했던 것은 역사적인 50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지 된다. 역사가 최고의 교과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계를 맺고 가는 이런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긴장 그 자체잖아요. 무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그런 것이 국제사회가 두 나라에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도 어떻게 하나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하나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경지에 지경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좋은 쪽으로 관계를 회복해야지 되고 정치가는
다른 나라와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되고 그런 방법을 알아야지 된다.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적절하게 맺어 나갈 것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중국의 미국 기자가 미국과 중국 사람들이 그 회담장에서 몸이 좀 부딪히고 있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보잖아요. 지금 인권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인권 문제는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어떨 작정이세요? 뭐 이런 걸 막 이동하는 중간에 물어보니까 중국 기자팀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애국심에 불타는 거예요. 뭐 니들이 뭐라고 우리 국내 인권이 뭐 어쩌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막 그 미국의 그 프로듀서를 잡아당기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뭐 거의 뭐 넘어질 뻔했다던가 하던가요. 뭐 넘어졌다던가요. 그러는 상황에서 백악관 스텝이 중재를 했답니다. 백악관 스텝이 그 프로듀서 미국 뉴스 프로듀서 그냥 놔둬라 해서 이제 더 이상의 거기까지 안 간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심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2년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다가 뭐 몇 번의 그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국가주석이 된 뒤는 바이든을 처음 만나는 건데 얼마나 긴장이 많았어요. 코비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무슨 뭐 우크라이나 문제, 스파이 행위, 사이버 안보, 더군다나 이제 대만 문제 그런 것에 비하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회담을 하고 나서 말한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도 완전히 초긴장을 해야지 되는 것에서는 조금 안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앤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중국을 이제 내년 초에 방문하기로 그것도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레드라인 같은 게 있죠. 대만에 대해서나 어디에 대해서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지 내가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을 설득할 의무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중국과 미국과의 차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자들은 중간선거 그 가 있는 동안에 미국의 연방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키게 됐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뒤에다가 완전히 순풍에 돛단 것처럼 약간의 바람을 받고 쉽게 그 부분은 국내 정치는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디센티스 때리는 것을 재밌게 보겠다 뭐 이런 농담 섞인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이제 파악하는 데 주력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180억 달러를 미국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으로서는 왜 중국의 시진핑도 미국과 잘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오늘 그 잡지 애틀란틱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기반을 두고 중국의 가치를 세계에 퍼뜨리는 글로벌 그 세계 질서를 다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제 그 포기할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그 정권 잡는 것은 영구 집권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경제가 굉장히 지금 나쁘잖아요. 2023년도까지 코비드 그 19에 대한 폐쇄 같은 것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중국도 일본이나 한국과 똑같이 고령화 사회입니다. 뭐 출산율은 완전히 붕괴됐고 어떤 때는 국가에서 하나만 낳으라고 강제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조금 풀어주고 출산율은 어쨌든 붕괴됐습니다.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고 시진핑이 모든 것을 당 중심으로 경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경제 운영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고 미국과 기술적인 디커플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무슨 칩 법안 같은 거 만들어서 중국이 세련된 기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중국에 많은 것을 주는 기업에 예를 들어서 벌을 주는 형태로 미국에 열심히 도움이 되는 기업에는 상을 주는 형태로 이래서 중국의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대만도 준비가 완전하지 않은 거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러니까 지금은 긴장을 쫙 해서 그만큼 안 된 거예요. 대만을 치고 들어갈 정도가. 그러니까 미국과 긴장을 조금 풀면서
이 상태에서 더 준비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이길 줄 알고 중국도 조금 강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아니잖아요. 어정쩡한 그런 위치.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 거의 이거 미국이 하는 말 전혀 듣지 않다가 지금은 조금 거기에서는 물러난 것 같은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은 북한대로 서로 반대의 교훈을 얻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저렇게 당하겠구나 하는 것이고 대신에 중국은 함부로 대만을 침공했다간 지금 러시아 꼴 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주 좋은 분위기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잡기가 어렵다니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바이든이나 시진핑이나 다 없는 겁니다. 경제가 곧 안 보이기도 한데 그런 21세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뭐 지금 성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공화당이 뭐 페니도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는 페니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뭐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케빈 맥카티 의원도 역시 우크라이나에 돈 주는 거 다 꼼꼼히 따져본다고 하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걸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잖아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오해로서 우발적인 그 어떤 접촉, 군사적인 접촉과 그게 시작이 돼서 전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양쪽 모두 우발적인 전쟁을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고 중국도 이제 만일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이렇게 커질 때 유럽에 누구라도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한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확보를 못한 그런 것이고 뭐 그리고는 이제 또 있잖아요. 서로의 공통분모는 기후변화, 핵확산 방지 여기에 대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핵무기는 써서도 안 되고 핵무기를 써서 이길 수도 없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적인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미팅은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조금 그 안심을 하게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중국보다는 미국에 그 가까운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공동 성명 같은 것도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계속 중립을 지켜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중립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이 있고 그런 타이밍을 중국과 미국이 만들어가고 주변 국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시기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 두 나라의 정상의 미팅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계속 갈까요?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뭐 세계적으로 주식시장 와 하고 정말 그 랠리가 있었는데 뭐 미국에선 당연히 예상했었던 것보다 약한 인플레이션 9월 달에 뭐 8.2%에서 10월 달에 7.7%로 내려가서 나스닥이 11월 10일하고 12일 이틀 동안에 거의 10% 올라갔습니다. S&P 500도 거의 6% 정도 6% 더 되네요. 하루 5.5%, 하루 0.09 그러니까 6%는 조금 덜 되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요. 주식시장은 항상 인플레이션이 정점인가? 이런 걸 기다리죠.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도 경제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네. 특히 우리 주식시장에는 그럴 가능성을 이제 추정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자율 피크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가을에도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게 정점이었어. 이게 정점이었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일반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연준의 의장도 그랬고 전부 잘못 파악을 해서 막 주식시장 오르다가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올해 7월에도 한번 그러지 않았나요? 7월 맞죠?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는요. 지금 캐런 베스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67.26% 개표 현재 50.8% 대 49.2%. 그런데 이것도 추세를 봐야지 되는데 추세는 우편 투표이기 때문에 우편 투표의 경우는 거의 민주당이 앞서갑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뭐 상원, 하원 다 마찬가지거든요.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우편 투표는 공화당이 워낙에 음모론에 찌들어 있어서 그 당시에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 현장 가서 해야지 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고 이 추세대로라면은 리카르소가 뒤집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67지구 주 하원 의원 선거 유수연 씨는 주말에 이제 완전히 뒤져서 세론 퀵실바 현 의원이 민주당 세론 퀵실바가 영킴 의원에게 이겼었고 졌었고 했었던 의원이잖아요. 52% 대 48%, 76% 개표. 이것도 이제 우편 투표 추세를 봐야지 되고 최석호 후보의 73지구도 여전히 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에게. 두 사람이 다 캐런 퀵실바가 민주당이고 그리고 이제 최석호 후보의 도전자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민주당이 앞서가는데 우편 투표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선거에서는 제일 적게 버는 5분의 1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버는 한 아래 20% 이런 분들이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고 나가서 민주당을 많이 찍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그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이 액수가 조금 늘어났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도와서 뭐 자녀가 일한다. 뭐 이럴 때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뭐 그 푸드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식품에 관한 이런 것도 지난 2년 동안에 높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코비드 19 이후에 최하위의 그 수입의 그 그룹이 임금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최저임금 같은 것이.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다 해도 큰 불만이 없었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임금은 거의 11%가 증가했기 때문에 평균 한 6% 정도 되는 그 같은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뛰어넘어서 5% 정도는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소득이 있었고 소득이 있은 데다가 아무래도 민주당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보조를 해 하니까 당연히 나가서 민주당을 찍었겠죠.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요. 에머스에 있는 그런 그 경제학자들이 쭉 그 여러 가지를 그 통계를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출구조사를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최저임금을 받아서 수입이 낮은 계층이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젊은이들은 이중이죠. 수입도 뭐 괜찮았고 뭐 민주주의 같은 것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할 테고 낙태도 생각을 하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지금 기적이 일어날까?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킬 수 있어? 이 같은 희망까지 바라보게 된다는 거 전하고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는 돈 제일 안 쓰는 사람으로 얄미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살아생전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40억 달러라네요. CNN 방송과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얼마 전에 지금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가 막 우주 산업에 있어서 경쟁하잖아요. 서로 경쟁을 하는데 본인이 한번 거기에 갔다 오고 나니까 이 아름다운 이 그 지구 이 보석이라고 하면서 이 보석을 이 잼을 보호를 해야지 돼. 그쪽에 돈을 많이 쓴다고 했고요. 앞으로 뭐 10년 동안 100억 달러를 기부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베조스 얼스 펀드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달리 파튼이요. 컨트리 가수 Stand by your man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용한 노래도 달리 파튼이 먼저 불렀는데요.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도 그렇고 이 달리 파튼 자선단체에 1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상도 주면서 이것도 베조스는 이름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베조스 용기 무슨 뭐 시민상 해서 달리 파튼이 노래만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너무 많이 해요. 뭐 가난한 어린이들,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 문맹 퇴치율 이런 곳에 해서 5살 미만 어린이를 위한 책도 쓰고 해서 이런 일들이요. 해서 상도 주고 돈도 주고. 근데 제프 베조스의 전 와이프는요. 제프 베조스는 10년 동안 100억 달러 기부한다고 약속했는데 베조스의 전 와이프 그 맥킨지 스캇 소설가이기도 하죠. 3년 동안에 이미 120억 달러를 기부했네요. 잠시 뒤에는 올 것 같지 않은 봄을 맞이한 사람들 스토리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크라이나입니다. 올 것 같지 않았던이라는 말씀은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 미국의 뭐 CNN 방송 기자들이나 현지에서는 그렇게 기자들의 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르손이라는 그 남부 해안 크림반도 바로 위죠. 그곳을 러시아가 정말 아주 망신스럽게 나가버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고하지 않고 위험하니까 방문을 했습니다. 광장에 대통령이 오는 것도 모르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든지 손이 도저히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손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우크라이나의 국기로 옷을 지어서 입고 나온 그런 사람들, 그런데도 딱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약탈한 것이 너무 많아서 겨울에 전기도 없고 그런 기관시설을 다 망가뜨리고 간 겁니다. 어떤 경우는 뭐 휴대폰 타워의 부품은 가져갔다고 하고 뭐 빵도 못 만들고 전기가 없으니까 물도 없고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호텔 방이 55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스토브도 보내고 장작도 보내고 하는데 소방차 트럭 같은 것도 러시아가 훔쳐갔다고 하고요. 뭐 박물관을 완전히 난장판 만들어 놓은 건 당연하고 무슨 동물도 훔쳐가나요? 2마리의 늑대와 라쿤, 너구리, 비둘기, 공작 당나귀까지 동물원에서 다 훔쳐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의 끝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리의 대가는 아주 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숨졌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뭐 10만 명이 숨지거나 부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강 짐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완전하게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 세계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몇 주일 동안 조금 싸워야 되는데 겨울이 오면 힘들죠. 진흙밭 되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빠졌다가 봄이 오면 다시 들어가나 그 사이에 우리가 기간 산업은 다 끊어놓고 왔으니까 사람들을 뭐 굶어 죽거나 말거나 유럽도 뭐 에너지가 비싸니까 뭐 도와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서로의 그런 마음이 있고 우크라이나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놔야지 되고 이기는 것을 미국은 끝까지 정말 크림반도까지 다 이기려는 우크라이나의 그 마음은 존중하지만 이제는 좀 협상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번 주에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70억 명에서 80억 명까지 오는데 딱 1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인구가 모자라고 부자 나라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지금 인구 증가도 거의 불균형적이거든요. 이집트, 이디오피아, 뭐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탄자니아, 필리핀 이런 곳에서 부자 나라보다는 가난한 나라에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인구 자체도 사실은 자산이긴 하죠. 인도는 2023년에 빠르면 중국을 제치고 가장 빠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포브스가 예측을 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